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석진입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홍기빈 소장께 좀 먼저 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 관련해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문제가 불거진 게 있어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문제는? 우선 뭐 사실과 뭐 있었던 일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지금 아니죠. 그 당시 안철수 후보께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채 문제 심각하다. D1, D2 그러니까 이게 R2D2가 아닙니다. 스타워즈에 그냥 이게 국가 부채를 부르는 이름인데 D1, D2, D3, D4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자꾸 그 우리나라 그 재정이 건전하다라고 하는데 D4까지 계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엄청나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래서 2088년이 되면은 7천조 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상민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연구위원이죠.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이거는 개념을 잘못 쓴 거다라고 해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비판을 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그 지금 인수위원장 되셨죠. 안철수 씨가 이분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살림연구소나 이상민 씨는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뭘 비판을 한 게 아니라 토론을 하자. 서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서로 이해가 잘못됐는지 토론을 하자는데 토론은 안 하고 이제 고발장이 날라오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거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후보의 정견 내지 공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런저런 평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고발을 한다는 게 좀 사실 그렇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우석진 교수님이 이제 재정 전문가시긴 한데 저 같은 엉터리 하여튼 날라리 경제학자는 이 정부 재정 구조의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요.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난데 듣도 보도 못한 거다 이런 거 많거든요. 이런 건 이제 저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토론이 벌어지는 기회를 굉장히 저는 이제 귀중하게 여기는데 이런 토론이 벌어져야 되는 순간에 고발장이 날라오니까. 아니 그럼 혹시 그 이상민 연구원이 정말 이건 시각차라고 볼 수도 없는 정말 함량 미달의 너무 어떤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그러니까 듬뿍 담긴 무슨 공격을 한 건가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걸 무슨 그 권위 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뚜렷한 논리가 있고요. 그 논리는 분명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논쟁의 여지가 있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 나라살림연구소나 이상민 씨 얘기가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여요. 그래요? 예, 나라살림연구소가 그 지적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큰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D1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계에 현금주의가 있고 발생주의가 있거든요. 현금주의는 뭐냐면은 이게 옛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조그만 가게 하시는 분들이 금전 출납부 쓸 적에 돈이 얼마가 나갔다.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금전 출납부 쓰듯하는 게 현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생주의라고 하는 회계 원칙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은 내가 2달 후에 이제 뭘 갚아야 된다. 그다음에 오늘 내가 물건을 하나 띄워왔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그 대금 결제는 갖다가 5달 후에 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당장 돈이 들고 난 건 아닌데 이게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로 잡아야죠. 그럼 제가 5달 후까지 이거 어떻게든 요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걸 항상 이제 잘 때도 꿈에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니까 회계를 할 적에 이렇게 시간 기간을 두고 당장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걸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예, 그렇죠. 자산과 부채가 회계상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걸 다 기입을 하는 건데 요걸로 D1, D2가 나눠져요.
아, 그러니까 D1이라고 하는 건 현금주의, 당장 돈이 들고 나간 차원에서 국가 채무를 그 계산을 한 거고요. 네. D2는 이제 발생주의인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각종 공기업들 있죠. 공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들 있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 매년 그 예산 회계 기간 동안에 마련된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니까 당연히 현금주의가 가능한데 각종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장기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등등 하니까 현금주의 회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공공기관들은 이것도 국가가 저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 부채를 얘기할 때 D1, D2는 현금주의로 국가 부채가 들고 나가는 게 그야말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고 D2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 발생적인 그 어떤 부채가 저것까지 하는 건데 국제적으로 그 비교가 가능한 건 D2까지입니다. 근데 D4까지 얘기했다면서요? 예, D3, D4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 공공기관이고요. 그걸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뭐가 되냐면 아주 골치 아픈 것들이 나오는데 연기금하고 연기금.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공기업들 있죠. 네. 이건 뭐 국가가 5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업이고 이런 데는 기업 회계를 하거든요. 근데 기업 회계하고 국가 회계라고 하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D3, D4라고 하는 거는 그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연기금이라든가 그 지금 말한 공기업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가 부채를 비교를 할 적에는 보통 D2로 비교를 한다 해요. D2까지만 놓고. 쉬운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 그래 다시면서 받는 국민연금이 이제 그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하나의 연기금이잖아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이 어떻게 지급되냐면요. 국가가 재정으로 해결을 해요. 세금을 걷어서 국가 지출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르고 계산 방식도 다르고 또 뭐 있냐면은 확정 기여형이냐 확정 급여형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나중에 연금 받는 액수를 고정시키는 나라들이 있고 어떤 나라들은 그 기여금만 고정시키고 나중에 그 돌려주는 액수는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리하면 이상민 연구원이 이제 그 반론이라고 할까요? 문제 제기를 한 건 국가 부채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할 거면 D2까지만 해야지 왜 D4까지 너무 나가셨네요. 이걸 지적을 그렇죠.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고발을 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 박사님 설명 잘 해주셨고요. 뭐 제가 뭐 재정학자 입장에서 조금 뭐 편을 들 건 아닌데 이제 우리의 관행이 있고 또 이제 그 국제 기구에서 자기들이 또 만들어서 쓰는 그런 용어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D1, D2, D3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결산할 때 쓰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네 가지 개념을 쓰고 있는데 IMF에서도 거기다 D를 붙여가지고 D1, D2, D3, D4 이렇게 용어를 쓰다 보니까 서로 비슷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조금씩 개념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 국가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재정 구조를 반영해가지고 채무를 관리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쓰는 거하고 또 국제 기구가 그냥 쓰는 거하고는 다르다. 근데 그러면 우리만 이제 우리 거를 만들어서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국가마다 다 자기 부채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MF의 개념은 모든 나라가 쓰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국가 간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가장 유사한 정의에 해당되는 D2 그렇죠. 우리가 정의하는 D2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국가 간 비교할 때 그렇게 쓴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의 그 걱정도 조금 우리가 이제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게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부채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대선 과정에서 연금 개혁을 되게 이제 강조를 했으니까 이제 뭐 이제 그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뭐 이제 범위를 넓혀서 보는 거는 본인의 자유일 수 있는데 근데 D1, D2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론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되는 게 명예훼손 소송이라 저도 좀 아는데 이건 의견이잖아요. 의견. 이상민 연구원이 제시한 거 무슨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견해를 밝힌 거잖아요. 예, 그 전에 그 국민연금 문제도 좀 하나 여기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이런 비판을 해요. 뭐냐면은 2088년에 일경 7천조 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안 후보의 발언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네. 몇십 년 후인데 요걸 얘기를 할 적에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수익의 흐름이든 부채의 흐름이든 그거를 갖다가 50년 후, 70년 후가 될 거를 지금 어떻게 준비할 거냐를 얘기를 할 적에는 현행 이자율이라든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 할인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로 준비해야 그걸 충당할 수 있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제 굉장히 베이직 팩트에 대한 어떤 아주 베이직한 비판이었는데 이 숫자는 그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관행에서 어긋난 일이다라고 하는 논점도 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원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 그걸로 돌아가죠. 예. 아니 이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 그러게요. 이런 네. 식으로 하면은 그 학자 간의 공개 토론도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할 수가 없지. 그러게요. 예, 제 생각에는 뭐 서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고소고발 취하하고 예. 예, 공론의 장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인식하는 거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채무가 얼마큼 되는가, 우리가 국민들이 갚아야 될 것이 얼마나 되는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무슨 뭐 경찰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진실을 알아가지고 여기서 무슨 의법할 것도 아니고 검사들이 또 알아서 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렇죠. 어떤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하고 국민들이 알았다. 생각보다 우리가 빚이 많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빚이 있는데 자산도 많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 생각보다 뭐 우리가 그냥 견딜만 하다 이렇게 하거나 해서 국민들의 인식과 관련된 지식과 관련된 논의로 끝나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예. 예. 무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우석진 선생님이 뭐 재정 전문가시긴 한데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몇 마디 하긴 했지만 네. 제가 이게 무슨 정부 숫자를 갖다가 직접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 투성이고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배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의견 차이가 있을 적에 뭐 선거 국면이든 아니든 서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오해다라고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과정을 저는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고소고발장이 날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검증 대상이 안철수 씨가 아니고요. 이상민 씨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신 말이 옳냐 틀리냐를 가지고서 한쪽에서 얘기를 했더니 니놈 말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하는 네 말을 검증해 보자 그래서 검증 대상이 바뀌는데 이 권력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한 몇 번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옛날에 전경련에서 그 저 내용 증명서가 날라온 적이 있었어요. 왜요? 네, 제가 뭐 자세히 지금 얘기할 필요는 아닌데 예. 그때 뭐 사내 보유금 이런 문제 가지고 한창 뭐 논란이 될 적에 제가 무슨 글을 썼는데 네. 어느 날 연구소에 가 보니까는 전경련에서 그 내용 증명서가 날라왔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내용 증명서라고 하는 게 이제 고소 고발의 전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고소 고발까지는 모르지만 너 저 말 조심해라. 너 지켜보고 있어. 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제 경험상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저 같은 개인은 그거 하나만 날라와도 솔직히 저는 쫄보거든요. 확 쫄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정경련 만세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 고소고발장이 이렇게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고소고발장이 날라오면요 경제 저널리즘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도 이 자리 못 나와요. 아니, 특히나 경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해석의 영역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항상 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고소고발장 날라오면은 저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 말씀하시면 항상 이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경제학자가 이제 전망을 했는데 전망이 틀리면 그렇죠. 그것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투자자들이 그렇죠. 국민의 고소해야죠.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고소고발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전에 뭐 여담이지만 이제 MB 때 예. 미네르바라고 하는 인터넷 능력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에 나와가지고 미네르바가 한 얘기가 경제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요거를 의법 처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큰 사건이었어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돌아보면은 진짜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샛길로 빠지고 싶은 유혹이 되는데 학술 토론할 때도 그렇게 격렬하다면서요. 이게 좀 제가 다학제 연구를 해서 이제 그 다학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이제 사회과학자니까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의 이제 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좀 싸가지가 좀 없습니다. 예. 발언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이제 일단 훈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훈련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드를 가지고 보통 발표를 하게 되는데 학술 토론에서 보통 이제 다른 학제에서는 이제 요 슬라이드를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게 보통 그게 룰이에요. 그렇죠. 발표부터 듣고. 예, 근데 저희는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은 첫 장에 올려놓으면 제목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이 클리어가 안 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잘하는 게 뭐 하여간 좋은 경제학자다라고 하는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굉장히 싸가지가 없죠. 살벌하네. 살벌합니다. 예, 제목 올려놓으면 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거기서부터 넘어가질 않으니까 예. 상당히 이제 그 비판이 수위 높고 네. 그런 걸 들으면은 사실은 그 발표 내용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분 나쁘죠. 굉장히 응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응답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발전하는 이제 과정을 겪는 건데 그 옆에서 지켜보면은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지켜보면은 저것들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냐. 그러니까 숫자 하나 틀리면 그냥 큰일 나겠네요. 숫자가 틀릴 뿐만 아니고 일단 제목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진짜 막 기가 막힙니다. 진짜 한 장을 안 넘어갑니다. 슬라이드 한 장은. 예. 요 말씀만 좀 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그 경제 저널리즘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보는 이코노미스트지 있죠. 이게 19세기 초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앵겔스도 이게 애독자였어요. 이코노미스트에. 근데 여기 두 번째 편집장이 있었는데 월터 베이지 호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뭐 경제만 논한 게 아니고 영국의 헌법 자체가 어쩌다부터 해서 별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논쟁적이고 뜨거운 저거였는데 그게 경제 저널리즘의 뿌리거든요. 성역이 없습니다. 별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는 게 IMF 때 이제 그 기자가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는 말만 믿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좀 위험하다는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으면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하는 언론계에서 아주 그것이 상당히 좀 그 파문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어떤 주목을 많이 끌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제 저널리즘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법적 조치가 아니고 사실에 대한 논쟁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은 정말로 다 열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공론장의 의미죠. 모든 신호를 다 사실은 수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좀 아쉬운 게 이런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뭐 토론이나 공청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소 고발을 통해서 네 입을 내가 막겠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게 현상이잖아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팩트라는 것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이 사법으로 이율의 문제인가 그렇죠. 라고 하는 또 좀 바람을 폈느냐 안 폈느냐 내지는 돈을 띄어먹었느냐 안 띄어먹었느냐 뭐 이걸로 따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바라기님이 경제는 김우빈도 조심하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조심해야죠. 아유 저 이제 그만 둘래요. 뭘 그만둬. 무서워요. 저 겁이만 하고. 뭐 오늘 안철수 위원장 얘기했으니까 뭐 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얘기 좀 뭐죠. 그 소고기 사 먹었다 가지고 뭐 엄청나게 지금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발언의 적절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이런 연구를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네. 아주 주의 깊게 봤어요. 음. 주의 깊게 보고 발표하는 것도 다 듣고 네. 그다음에 공약 사항도 다시 한번 다 체크를 했는데 음. 왜냐하면 이제 뭘 공약했느냐와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인수위에 이게 제일 업무거든요. 집무실 이전보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단계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공약 집에 따르면은 어떻게 공약을 했냐면은 50조 원 이상 온전한 손실 보상하겠다. 예. 예.
왜냐하면 현 정부는 손실보상이 아니고 위로금 성격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불완전한 손실보상이고 소액밖에 주지 않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주겠다. 예. 그리고 여기에 나눠 가지고 뭐 기타 등등 뭐 금융 지원도 하고 임대료 지원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는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그렇죠. 금액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무슨 발표를 했냐면은 그 소고기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안 본 사람들에게도 돈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소고기 사 먹는다. 좀 뭐 발언 자체는 좀 어이없긴 한데 네. 취지를 살려 보면은 손실 안 본 사람들한테도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한 거를 이제 취지를 살려서 본다고 하면은 네. 이번에 발표된 거가 그거를 이제 만족하게 되는가 이제 이런 거 따져보면 되는데 과학적으로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손실본 규모를 추계를 해보니까 네. 54조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31조 정도 줬기 때문에 나머지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가 담겨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의아점이 들었던 게 과학적으로 무슨 과학으로 54조를 추계를 한 건가? 저도 인터넷에서 뭐 국세청 자료 이런 거 봤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과학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학도 과학이라는 거 치면은 네. 거기에 무슨 과학이 들어갔지?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통계학 이런 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통계학이 들어갔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거는 안철수 위원장도 그 뒤에 나온 김소영 교수님도 우리가 어떤 과학을 썼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과학적으로 추계했다. 여기서 과학적이라면 정확하게라는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질 수가 없는 게 네. 우리가 종소세는 5월달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소상공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아직은. 그럼 뭘 알 수 있느냐? 그럼 매출액은 알 수가 있어요. 부가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매출액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매출액, 그러니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매출액이 세 군데는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매출액을 가지고 손실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조금 복잡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내가 이제 1,000만 원 매출이 있는 사람이에요. 2019년도에. 네. 1,000만 원. 그리고 필요경비라고 비용이 들어가요. 네, 들어가죠. 8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돈을 벌었는데 800만 원 비용이 들어가서 내가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200만 원이다. 그러면 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 나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8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은 다 절반은 고정비고 400만 원은 이제 가변비다. 이거 뭐 예컨대 임대료 뭐 아니면 인건비 이런 거 고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절반, 그다음에 절반이 재료값 뭐 이런 거다. 나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2020년도에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0이 됐어요. 그럼 나는 얼마큼 손해 본 것이냐?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매출액 가지고 하게 되면은 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0%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매출이 0이 됐기 때문에 매출 1,000만 원 줄었잖아요. 그럼 나는 200만 원 손해 본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정부가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고정비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 원래 200만 원 버는 사람이었는데 코로나하고 행정조치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0이 됐다고 하면은 나 400만 원은 그냥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는 400만 원 손해 보는 거 하고 200만 원 영업이익 손해 본 거 하고 대충 합치면 600만 원 정도가 그렇지.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건데 지금 지금 안철수의 그 위원회에서 계산한 돈이 바로 그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날 이제 자영업자 이제 비대위 이제 대변인진의 한 분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54조는 말도 안 되는 게 그 기간에 자영업자들이 대출 받은 것만 200조인데 어떻게 54조가 나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기간도 약간 불분명하고 방법도 불분명하고 오로지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행정자료를 사용했다라고 네. 하는 건데 행정자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있는데 행정자료에 뭐든지 다 들어가 있을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행정자료에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개수가 많다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행정부가 모을 수 있는 자료가 법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많이 수집할 수가 없는데 예컨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2021년도에 비용이 얼마큼 들었는지는 몰라요, 정부가. 예, 그러니까 부족한 자료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정하에서 계산해도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54조라고 하는 그 일단 피해 규모가 이제 신뢰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신뢰가 안 가니까 그 다음부터 나가는 모든 거는 이제 뭐 다 저거가 되는 그러니까 주먹구구가 되는데 제가 이제 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맨 처음에는 최대한 600만 원, 최소한 100만 원 해가지고 요만큼을 지원한다고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위원회에서. 근데 막 공격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기대하고 있는 거는 1,000만 원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번 정부에서 100만 원, 300만 원 두 번 나눠서 돈을 좀 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600만 원은 들어오겠다 정액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건데 지금 최대가 600만 원이 되니까 그리고 최하가 100만 원이니까 대충 한 평균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600만 원 받는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보다 오히려 못하는 안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비판 지점이 오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바꿔요 말을. 뭐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과학이 이제 하루 만에 그렇게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엉터리고 제일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법과 규모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대략 차등 그러면서 지급.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추경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같이 발표하겠다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얼마나 얼척 없는 얘기냐면은 요거는 요 위원회의 표현에 따르면은 피해 지원금이에요. 예, 용어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새 용어가 나왔어요. 예, 원래 방역 지원금이었는데 그렇죠. 방역 지원금하고 손실보상금이었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손실보상금은 따로 있고 요거는 피해 지원금 우리가 피해 정도를 반영한 피해 지원금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피해 지원금이면은 이건 머스트거든요.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금액을 추산을 해서 요만큼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이 정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논리적이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데 추경이 결정되면 다시 거꾸로 오겠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차등 정도와 추경 규모를 보고서 다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은 요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에서 있어가지고 권력 구조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경제 일분과하고 그 코로나 대응 특위하고 어디가 더 힘이 세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뒤에 또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뒤에 추경호가 버티고 있다. 예, 그래서 추경호의 안에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은 기재부 아니겠죠. 그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어야지만 거꾸로 오는 이상한 구조다. 그러니까 선호가 바뀐 거죠. 이상한 구조다. 네. 그래서 그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이상한 결정 구조를 따라서 비전문가적으로, 비과학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리하기로 작정하고 팔것도 좀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600만 원의 지원금과 100% 손실 보상 이렇게 또 엔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 구조로 보면 그래서 100% 손실 보상도 소급 적용까지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발표 나온 다음에 다음 날 인수위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소급 적용은 어렵고 그래서 소급 적용 부분도 피해 지원금에 포함이 되는 성격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여기서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경제학적으로 좀 해석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지금 전혀 다른 개념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그 느낌을 피할 수가 없는데 방역 정책으로서의 피해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를 복구하기 위한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매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코로나 사태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급한 대로 매출을 가지고 파악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1년이나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는 나가는 비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실제 생활이 쪼들리고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파악하는 하나의 보조 자료로 매출을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이때 목적은 코로나 방역 상황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 하나의 전시 상태 비슷한 건데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전시자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해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건 얘기가 다른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2019년에 원상 상태로 그래서 경제에 그동안 그 코로나로 입은 어떤 그 피해를 갖다가 보상 저거를 회복을 하고 다시 그 이거를 가져가니까는 이거는 차원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좀 어거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비유를 들자면은 피해 지원금이라든가 이거는 그 전시 자금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범주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후 복구에 해당하는 개념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적에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그 후보 시절에 and로 표현을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아마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걸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말잔치가 벌어지고 뭐 과학적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에서 이게 막 애매하게 섞이면서 얼마로 좀 험하게 얘기하지만 얼마의 액수로 그냥 퉁치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좀 다시 말씀드려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인수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방역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에 협조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주는 그렇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이었고 손실보상금은 그건 당연히 차등으로 지급되죠. 왜냐하면 손실 본 만큼 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윤석열 인수위에 와서 방역지원금이 아니라 이번에 발표된 피해지원금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피해지원금에 손실보상 부분이 일부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급 적용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걸 여기서 퉁치겠다라는 걸로 하니까 그러면서 용어를 방역지원금이 아니라 피해지원금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섞어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파악했는데 이게 맞는 파악입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2021년도에 예컨대 뭐 10월 달부터는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피해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완전히 이제 그 설계를 한다면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 건데 예. 뭐 지금 그렇게 설계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손실보상금은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고 자동적으로 그렇죠. 피해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0년, 2021년을 추계해서 그거를 일종의 두 기간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요게 소급 적용한 그런 개념이다. 개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돈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 규모도 사실은 믿기가 좀 어렵고 피해 규모도. 예. 그리고 주는 금액도 사실은 너무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결과 나오게 된 거는 관료들이 담당 관료들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얼마큼 받느냐에 대한 그런 개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은 조금 좀 그런데 이게 돈 많이 번 거 아니야? 손해 안 보고. 에이 말이 안 되지 그 얘기는. 그렇게 본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망한 지금 자영업자가 한두 명이었는데 예. 지금 그렇게 보면 말이 안 돼. 지금 예. 그 부분 중요한데요. 그 중간에 폐업해서 사라져버린 자영업자들도 지금 그 소급이 되는 건가요? 가령 2001년 초라든가, 죄송합니다. 2021년 초라든가.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못 이것도 들어봤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폐업은 어떻게 이제 되나요? 뭐 폐업을 위한 지원책이 따로 있으니까 이걸 소급해서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원래 그 지원하려고 하는 소상공인의 범위가 한 300만 개 정도였는데 요게 500만 개 정도로 늘어났다. 예. 그래서 기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원 체계 중에서 장점이자 단점인데 한 번 받았던 사람은 계속 자동으로 금방 나와요. 아침에 집어넣으면은 저녁 때 바로 나오고. 한 번 받았던 사람은 근데 한 번 못 받았던 사람은 이제 받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는데 이거를 범위를 좀 넓히게 되면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럼 한번 총괄정에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는 대선 내내 이제 50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50조 중에서 이제 17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을 추경을 했으니까 나머지 33조가 편성이 될 거다. 일단 대다수 언론은 이렇게 전망을 했고 인수위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우석진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규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죠. 더 왜냐면은 사이즈가 줄어들 거다. 왜냐면 이제 그 뭐 어저께 그 추경호 부총리 그 청문회에서도 이제 뭐 그런 뭐 논의가 조금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거든요.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 예. 그리고 재원 조달 마련에 관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마련하기 힘든데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네.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다. 아니 근데 거기서 사이즈를 더 줄여버리면 반발이 더 심해질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강하게 얘기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겠다라고 사실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저쪽에 추경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금액을 확정해주지 않으면 여기 지원 정도가 이제 규모가 확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얘기를 못한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못했다는 얘기는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다. 좋습니다. 그 중앙 관전 포인트로 좀 남겨놓도록 하고요. 저 가기 전에 요 말씀은 좀 하고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독일 말에 소지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는 소셜인데요. 지금 이런 정책을 할 적에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는 사회적인 관점이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관점이라면 뭐냐면은 아까 그 과학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실제 손실 본 게 얼마냐 그거 냉철하게 따져가지고서 좀 험한 말로 똔똔 치자. 네. 요게 이제 경제적 계산이죠. 근데 이 정책을 우리가 그 국가가 정책을 할 적에 이걸 경제 정책의 관점으로 볼 거냐 사회 정책의 관점으로 볼 거냐 있는 건데 경제 정책의 관점을 보면은 정당하게 그러면은 딱 꼼꼼히 돈 계산해서 딱 그 피해 본 만큼 저걸 뭐 한다. 거래의 개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그 소지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독일 말로 소지알 폴리틱 그러는데 이건 경제를 넘어선 문제고 소지알이라는 뜻 원래 독일 말에 따로 있어요. 게젤샤프트라고 보통 독일 말로 하는데 소지알이라고 말을 할 적에는 이 경제건 뭐건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돈 계산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그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사회가 전체 세상이 유지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손상되지 말아야 될 어떤 사회적 관계의 근간이라는 게 있으므로 사실은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비스마르크라든가 이 사회 정책으로 얘기가 들어가면은 어떤 그런 돈 계산의 문제보다도 사회가 실제로 얼마나 손상을 입었는가.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안녕에 어떤 기회를 미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소지알 폴리틱인데 지금 요번에 그 뭐 보상이든 지원이든 이거를 갖다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사회적인 지금 독일어에서 사회적으로 볼 거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정부. 그게 바로 이제 국정 철학의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요 소상공인 그 손실 보상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어저께 그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그 식품 과제는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부터의 회복이다.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국정 과제 1번이 돼야 되는 거고 모든 리소스가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집무실 뭐 움직인다 뭐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시선이 분산이 되고 그리고 그 인수위원회 힘이 많이 안 실렸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주먹국으로 부처 갖고 있던 걸 모아서 낸 결과가 이런 저는 비과학적인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주 짧고 굵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 뭐 청와대 비서진 내각 전부 다 구성이 됐잖아요. 우리 우석진 교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경제 정책의 원탑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딱 그 포진을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취재를 또 했잖아요. 또 취재했구나. 기재부하고 인수위하고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지금 키를 잡았어요. 원탑이 됐습니까? 원탑이 됐습니다. 지금 인수위는 지금 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냥 팔이 날리고 노는 중입니다.
다 집에 갈 생각만 지금 하고 저 있고. 발의하고 싶어요. 예. 우리 뭐 할 거 없다 다 이제 뭐. 사실 오늘 이제 국정과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예. 사실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사실 예, 예. 인수위에서는. 근데 왜냐면 이제 장관 발표가 다 났기 때문에 다들 이제 부처에 들고 와서 자기네들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인수위는 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호 이제 부총리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저도 이제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요? 원래 이게 경제 원팀이라고 했는데 잘 보면 금융 원팀이거든요. 금융 라인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예컨대 뭐 이창용 한국은행 예. 총리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고요. 그때 담당 국장이 추경호입니다. 예, 금전국장이. 근데 지금 뭐 이거 뭐 누가 위에 있다 누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따지긴 그렇지만은 지금 추경호 국장은 지금 부총리가 되는 거고. 네. 그때 부위원장은 하는 총재가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최상목 네. 원래는 금융이 이제 부위원장으로 갈 걸로 그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경제수석실로 지금 경제수석이 경제수석 됐어요. 이게 약간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상한 거요? 이상한 왜? 일이에요. 왜요? 왜냐면은 원래 분점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둘이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 금융위원회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위에서 약간 경제나 거시나 예산 세제 이런 거를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경제수석실에 이제 힘이 실리면서 최상목이 갔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추경호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최상목이 들어갔다. 오호. 그렇게 해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금융 라인 맞는데 비서실장이 김대기 아니냐. 그렇죠. 김대기 예산 라인이거든요. 예산 라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면대면으로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낼 사람이 금융 라인이 아니고 김대기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건 저 이제 그냥 소문입니다. 네. 소문인데 최상목 전 차관을 경제 수석으로 하는 걸 원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라인으로 이게 경제 원팀으로 이제 쭉 쓸 거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묘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묘하게 정책실장 자리를 없앤 건 김대기 비서실장이 정책실장 역할까지 할 거를 전제해서 없앤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것도 그렇고 그 일들이 많이 원래는 경제수석이 굉장히 일이 많았었어요. 원래 그 뭐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 보면은 원래 경제수석이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일들을 분화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일자리 수석이다 뭐 무슨 뭐 다른 데로 나눠져가지고 오히려 경제수석에 이제 힘이 좀 빠져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다 단순화되면서 경제수석이 많은 실권을 가져가고 그 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 교수님이 그리는 그림을 딱 놓으면 이쪽에 추경호 부총리가 후보자가 있고 이쪽에 김대기 플러스 최상목 라인이 있고 이렇게 딱 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쪽 라인은 청와대와 좀 더 그 컨택이 이렇게 이 스킨십이 좀 더 크다라는. 청와대에 있는 그러니까 저는 비서실장 플러스 경제수석. 아직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은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 거냐. 그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같이 이제 한 몸처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최상목 그 경제수석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되는 거고 견제 기능이 좀 실리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이다 그러면은 뭐 추경호 이제 그 부총리가 완전히 이제 키를 잡고 가게 되는 거고 경제 원팀이 아니라 경제 투팀입니까? 원팀의 견제 브레이크가 걸렸다. 브레이크가 달렸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추경호 이제 그 부총리 같은 경우 어저께 청문회 보면은 상당히 공약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정책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양도소득세 폐지. 원래 양도소득세 폐지해가지고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딱 달고서 그 우리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폐지는 아니다. 폐지는 아니다. 단계적 완화다. 이거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대체한다. 이건 뭐 그냥 기존에 있던 거하고 별반 다른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런 스케줄로 가는 건데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거를 2년 늦춘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우리 그 대선 기간 중에 당선인하고 뭐 거기 캠프에서 얘기하던 그렇죠. 건 이게 아닌데 여기 약간 좀 다른 것이 보였고 그다음에 종부세 폐지도 아니다. 종부세 폐지도 그 아니다. 말 많은 종부세. 예, 또 좀 폐지를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해보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말하기는 쉬운데 하기는 어렵다. 폐지하면 그만큼 세수가 또 줄잖아. 세수가 줄죠. 예. 세수가 줄고, 근데 여러 개 또 입법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요 첫 해를 넘어가고 싶지 않다. 피해가고 싶다. 이런 게 반영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인플레이션인데 아까 그 소상공인 지원 규모하고 요 인플레이션 문제하고 지금 충돌이 자꾸만 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정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시험대가 그게 된다고. 그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 이제 5월 10일 날부터 이제 그 임기를 시작하면은 그렇죠. 첫 번째 추경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낸다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럼 35조 규모의 추경을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국가 채무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되는 문제죠. 부동산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부동산은 이제 무섭죠. 얘기는 하기 쉬운데 그게 무섭죠. 그래서 선대기가. 왜냐하면 조금 이제 규제 완화해지면 이제 가격이 막 꿈틀꿈틀거리니까.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덤탱이를 써야 되잖아요. 지금은 약간 눌러놨어요. 그래서 뚜껑 열어가지고 막 이게 가격 오르기 시작하면 자기가 다 덤탱이를 써야 되니까 조금 여는 척했다가 낌새가 보이면 다시 닫고. 근데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지금 이야기가 이제 부상을 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계획은 발표할 거다. 계획. 왜냐면 지금 안 한다 그랬다. 지방선거 이제 경기도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 받아가지고 우리는 한다. 니네는 안 하는데 우리는 한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가지고. 근데 속도 조절을 할 거다. 계획이다 다. 계획이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제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고소 고발 당할까봐 제가 뭐 말 저거 하긴 한데 그 분당이나 일산 그게 왜 일기 신도시잖아요. 이건 절대로 제 투자에 반영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아파트가 멀쩡한 데가 많아요. 초를 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두드려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때려 부숴야 되는지 다시 지어야 되는지.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그렇게 튼튼하다면서요? 말도 마십시오. 지금 아마 구반포 아파트는 아마 재건축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제 옛날에 좀 살았었는데 거기 완전히 철옹성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정책으로 그냥 씩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이제 일산이나 분당 이런 데 있는 주민들은 그 약속을 지켜라. 재건축 이게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많은데 이게 이렇게 지금 우석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는 어떤 정치적인 공약으로 그러니까는 무슨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게 이제 경제 관료분들이 이제 결국은 실제 책임을 맡으셔야 되니까 상당히 지루하고 좀 이렇게 좀 지리멸렬한 과정들이 계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1기 신도시를 건드리면 그 어마어마한 어떤 뭐 전세, 월세, 수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미치는 영향이 거의 도민노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1기 신도시가 문제가요. 30년 전에는 신도시였는데 지금은 신도시가 아니고 수도권 밖에 가장 핫티스트 플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손을 댄다는 얘기는 일산하고 분당을 손을 댄다는 얘기는 특히 이게 사실 뭐 강남을 갖다가 재건축하겠다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통 뜨겁고 위험한 어떤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어떻게 건드릴지. 이건 까딱 잘못하면 벌집되는 거 아닌가요? 벌집되죠. 벌집되죠. 근데 계획이야 근데 뭐 늘 발표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 할지 모르는 거지. 알겠습니다. 요거는 앞으로도 이제 찬찬히 계속 아마 좀 계속될 쟁점인 것 같으니까 다음에 좀 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너무 시간 걸릴 줄 몰랐고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기빈 소장,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